오늘 그 인재 군민과 함께하는 만해 교양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를 담당하는 저는 동국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광식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그 주제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그 위상과 정체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쉽게 재미있게 또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만해라는 그 이름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스스로 붙인 자호 또는 글을 쓸 때 하는 필명입니다. 그리고 한용운 선생님은 한용운이라는 그 스님의 이름인데 청주 한씨이기 때문에 절에서는 보통 용운 스님이라고 하는데 청주 한씨이기 때문에 한용운 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맨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한용운 스님의 그 위상 얼마나 위대하고 큰 스님인가 이런 면을 먼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우리나라 그 시민이고 백성이고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 만해 한용운 스님은 님의 침묵을 비롯한 유명한 시를 많이 쓰셔가지고 한용운 스님의 시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다 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한용운 스님을 배웠기 때문에 한용운 스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이 살아계실 때가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인데, 그 당시 이제 이를테면 근대 불교에 살았던 그 큰 스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31년경에 요즘 말로 말하면 인기 투표를 했는데 477명이 참여한 그 청년 스님들이 인기 투표를 해서 당시 우리 조선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어떤 스님인가 이렇게 투표를 했더니 477명에서 422명, 거의 90%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 그 당시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인기 투표가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 스님은 몇 투표를 받았냐? 어떤 분은 뭐 15표, 2표, 5표를 받을 때 만해 스님은 477명에서 422명의 그 원사이드한 그 넘버원에 그 가는 스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요즘 말로 하면 인기 앙케이트 투표를 했기 때문에 당시 일제시대 근대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만해 한용운 스님이 우리 한국에서만 유명하지 않고 제가 이제 한용운 스님을 한 30년 넘게 공부하고 여러 가지 탐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한용운 스님은 근대기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 근대기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물이 인도의 유명한 이제 타고르 시인이라든가 독립운동도 하고 사상가로 유명한 이제 깐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 한용운 스님은 이렇게 타고르라든가 간디에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분들과 업적으로 볼 때 더 많은 그 업적과 행보를 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만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근대기 아시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동국대를 상징하고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런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 동국대가 이제 학교가 세워진 지가 110년이 넘었는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제1회 졸업생이고, 또 동창회장이고, 또 30년 중반에는 당시 교장, 요즘 말로 말하면 총장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이 일본 당국이 허가를 못해서 총장에 취임을 못했지만, 이게 제1회 졸업생이고 동창회장을 역임했고 또 총장으로 추대를 받은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동국대가 이제 개교한 지 110년이 넘었는데 졸업생이 30만 명이 넘었는데 그 30만 명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탁월한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이
만해 한용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국대에서도 만해 한용수를 높이 평가하고 한용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추모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만해 스님이 이제 임해침묵을 비롯한 시가 한 100여 편이 되고 한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소설도 있지만 만해 스님의 그 업적이라든가 고뇌와 지성은 다양하게 이제 그 정리되고 그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만해 스님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해학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독자적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념화를 하는 인물은 이제 흔치 않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원효 스님, 또 유학에서 퇴계 선생, 또 조선 후기의 그 천재로 유명한 다산 정약원 선생, 이런 분들은 독자적인 학문의 그 어떤 유상이랄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인데 만해 한용운 스님은 어떤 학문의 독자성이라든가 행보랄까 성격이랄까 추모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스님의 그 어떤 독자적인 특성이 만해학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만해 스님에 대한 저서랄까 책이랄까 논문이랄까 석사 논문이라든가 박사 논문 이런 걸 총 합히니까 한 1,500편 정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해 스님을 연구하는 만해 연구소가 있고 또 만해 학회가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한 인물을 이렇게 다양하게 추모하고 연구하고 계승하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이 있는 걸 볼 때 만해 스님이 얼마나 위대하면은 그렇게 다각적으로 추모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해학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해 스님의 독자성을 이제 만해학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릴 것은 그런 독자성과 유대성과 어떤 그 추모성을 지금도 하는 만해 스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80년이 넘었지만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 추모 사업이랄까 추모하는 공간을 간략히 이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만해 스님이 출가한 절이 이제 백담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제군에 있는 백담사하고 이제 만해 마을이 있고 또 인제군에서 만해 마을과 함께 추진하는 만해 축전이라는 행사가 이제 8월 15일 전후에 일주일 동안 하고 있고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자고 해가지고 평화상이랄까 문학상이랄까 이렇게 분야별로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만해 대상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25년째 하고 있고 상금은 1억 정도 주는 세계적인 상으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만해 마을, 만해 축전, 만해 상이라는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만해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박물관이 그 4군데나 있습니다. 백담사 하나 있고 만해 마을에 있고 또 남한산성에 만해 기념관이 있고 또 만해 스님의 고향인 홍성에도 있고 이게 한 인물의 박물관이 기념관이 4군데나 있는 곳이 그런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해 스님이 10년 동안 그 1920년 때 활동하셨던 서울의 종로 선화원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선화원에서도 매년 그 추모 제사와 학술 세미나를 하고 있고 또 만해 스님이 말년에 10년 살았던 서울의 성북동 시무장이라는 곳에서도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연극을 하고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향인 홍성에서도 생가를 복원하고 또 만해 체험관하고 여러 가지 시 낭송회랄까 만해 스님의 정신을 다양하게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이제 여기 인제군의 옆에 있는 건봉사에서도 우리 건봉사에서도 만해 스님이 공부했다. 그래서 건봉사에서 이제 추모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해 스님의 정신을 사랑하고 만해 스님의 그 시를 사랑하는 전국의 그 수많은 그 동호인과 시인들이 있어가지고 부산이고 목포고 인천이고 수많은 곳에 만해 스님의 시하고 말씀을 담은 그 비석에 쓴 것이 시비하고 어록붓이 40여 군데에 그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 인물에 대해서 연구소도 있고 추모하고 학회와 연구소와 이게 다양한 그 추모 행사를 하는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만해 스님의 어떤 그 유대성, 독특성, 독자성 이런 것이 결합된 산물이고 그런 것을 우리 모든 우리 시민과 국민들과 우리 나라 사람이면은 다 사랑하는 결과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그 유명한 그 이수진 장군
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지만 이순신이나 세종대왕도 만해 한용운 스님처럼 수많은 기념관, 수많은 연구, 다양한 신의 어록비, 추모 행사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저도 이제 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그 높으신 업적과 행보도 이제 높이 평가하지만 한용운 스님도 그에 못지않는 전 국민이 그 추모하고 그 사랑하는 인물이다. 이걸 힘주어서 이제 강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어떤 유상이랄까 어떤 독자성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만해 스님의 그 성격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면은 성격이라면 이제 개성인데 보통 이제 만해 스님은 이제 시인으로 유명해서 한용운 스님은 시인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만해 스님의 일생을 보면은 다양한 업적과 행보가 아주 그 여러 가지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그 만해 스님을 존경하는 이제 유명한 시인 조지훈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승모를 지은 그 시인이고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역임한 그 조지훈 시인이 계신데 이 조지훈 시인이 이제 살아생전에 만해 스님을 이제 한두 번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또 조지훈 시인이 이제 동국대학교 이제 불교과 출신이라 한용운 스님을 이제 사랑한 인연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지훈 스님이 살아계실 때 이 한용운 스님을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조지훈 선생은 만해 스님은 시인,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 스님 요 세 가지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정삼각형처럼 아주 합일된 인물이다. 완전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해 스님의 그 정체성을 이제 조지훈 선생은 전인이다. 모든 방면에서 아주 그 해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다. 그래서 전인적인 인간이라는 그 표현을 이제 조지훈 선생이 일찍이 이제 40년에 해서 고전적인 개념이 됐지만 제가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만해 스님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큰 스님이다, 고승이다, 학자다, 대학자다, 시인이다, 개혁가다, 민족의 애인이다, 혁명가다, 민족의 스승이다, 선구자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라면 한 60개나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만해 스님의 성격은 시인이라고 고정할 수 없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업적과 행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일단 한용운 스님의 성격을 정리하면은 한용운 스님은 이제 근대기에 한국인의 자존심이었다. 그 당시에 위대한 한국인이었다. 또 한국인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를 대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용운을 연구한다는 것은 만해 스님을 연구한다는 것은 거대한 산맥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만해 스님의 연구라든가 탐구는 하나의 인문학의 모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만해 한용운 스님은 시인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근대기에 한국과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산맥과 같은 큰 인물이다. 이런 것을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유상과 성격의 그 참고를 해서 한용운 스님의 그 정체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용운 스님이 일생 동안 활동한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분의 특성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용운 스님을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만해 한용운 스님의 첫 번째 특징은 저는 독립운동가로서의 만해 한용운 스님, 독립운동가의 측면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에 만해 한용운 스님이 3.1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다각적으로 조명을 받았는데 1919년 3월 1일 날 우리가 일제의 압박과 쇠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 백성들이 2천만 백성들이 전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짖고 독립을 주장할 때 그 3.1운동을 최일선에서 추동하고 견인하고 이끈 스님이 바로 한용운 스님이었다. 이런 측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독립운동가로서의 한용운 스님이 3.1운동에서 제일 강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게 그 3.1운동인데 3.1운동을 대표하고 견인한 그 주역이 한용운 스님이었다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그 업적이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독립운동가로서 한용운 스님의 특징이 제일 먼저 강조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3.1운동 때 만해 한용운 스님은 독립선언서의 그 말미에 붙은 공약 3장을 추가를 했고 또 민족대표가 33명인데 불교계 대표로서 당당히 33명에 그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불교계 만세운동, 불교계 3.1운동을 후배 스님들이 이끌고 앞장을 서라. 각 절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라. 이렇게 당신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후배 스님들도 만세운동과 독립운동 하라고 요즘 말로 하면 밀고 땡기고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이제 별로 이제 주목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민족대표이고 공약 3장을 추서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불교계 3.1운동을 자극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고 격려를 했다. 이런 점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유명한 공약 3장을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공약 3장은 세 가지인데 첫째, 금일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두 번째,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세 번째, 일체의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하게 발표하라. 이와 같은 공약 3장, 3.1운동의 행동 강령, 행동 준칙을 작성하고 실천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만해 스님이 제안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 3장이 독립선언서의 말미에 당당히 이제 추서가 됐던 것입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광명정대하고 의연한 어떤 행동 강령입니까? 자, 그래서 하여간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가로서의 특성은 3.1운동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한용운 스님이 이제 그 독립운동가 주역으로 3.1운동의 주역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가지고 3년 동안 감옥살을 했어요. 서대문 경찰서에. 그래서 그때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 끌려가서 일본의 그 검사와 판사에게 이제 문답을 하면서 독립의 당위성과 왜 독립운동을 했느냐. 나는 뭐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우리 조선민족은 독립할 능력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있다. 이런 문답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일본 판사와 검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니까 그럼 나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 내가 우리 조선민족이 독립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글로서 써내겠다. 해서 그 감옥에서 독립의 능력과 당위성과 자신감을 만해 스님이 직접 쓴 독립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른바 약칭해서 조선 독립의 서 또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명 한용운 스님의 감옥에서 쓴 조선 독립의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공약 3장은 많이 알지만 한용운 스님이 감옥에서 이런 독립선언서를 썼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해 스님이 이제 인연 있는 이제 술과 사찰이 인제군에 있는 이제 백담사 아닙니까? 그래서 백담사와 연구가 있는 것이 인제군이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하는 만해 축전 행사 때는 한용운 스님이 감옥에서 쓴 조선 독립의 서를 인제고등학교 학생이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만해 축전은 이제 한용운 스님을 기념하는 행사고 축제이기 때문에 한용운 스님이 쓴 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제고등학교 학생이 낭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용운 스님은 감옥에서도 어떤 독립의 기회라든가 정신을
잃지 않고 아주 끝까지 자존심과 논리로서 지켰다는 건 유명합니다.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옆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그 독립운동가 치사가 그냥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감옥살이 2년, 3년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참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모 인사가 아이고 큰일 났다 집에 가야겠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짜증을 내면서 막 울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지켜본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바로 이제 그 앞 건너편에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 감옥에서 소변이고 대변이 거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똥통이 그 감옥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스님이 그 똥통을 그냥 그냥 던져가지고 아이고 그냥 막 엉엉 그냥 한탄하는 그냥 독립지사한테 집어 던지면서 응? 당신이 어떻게 독립운동가냐 이러려면 서명을 왜 하냐 응? 그런 배짱으로 어떤 독립지사를 견책을 했다 그런 일화가 전화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점호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간수가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점호라고 해서 이제 뭐 이상이 없는가 이렇게 뭐 이름을 대라는데 이렇게 이제 차렷 경례를 시킬 때 만화에서는 이제 빨리 노려보면서 그냥 그 간수를 째려본답니다. 응? 그래서 그 간수들 사이에서도 만화에서는 제일 골치 아픈 그냥 그 놈이다. 저 땡 중에 아주 골치 아픈 놈이다. 그냥 아주 골치 아픈 스님이다. 하면서 아주 그냥 욕을 많이 먹었다고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만약 한용운 스님의 그 기계와 정신이 투철했으면 그런 이제 인분 사건이랄까 간수에게 욕을 먹겠습니까? 이런 점을 볼 때 한용운 스님의 옥중 투쟁에서도 독립운동가의 그 기계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여간 한용운 스님은 감옥에서 3년 그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1944년 그 돌아가신 그날까지 20년을 더 활동을 하셨는데 돌아가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농민운동, 여성운동, 신간회운동, 광주학생운동, 여러 가지 한글운동,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체에 타협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독립정신운동가로서 기계를 구현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용운 스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전혀 타협하지 않고 친일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과정에 대부분의 그 지성인과 지성인들이 타협할 때 그 굶어 죽으면서까지도 자존심을 지킨 민족적인 치사였다. 독립운동가가 분명하다. 이런 것이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말년에도 그 일제가 주는 배급을 거부하고 그 말년에 살던 시무장에서 그 이제 병원 치료도 못하면서 제대로 잡수시도 못하면서 요즘 말로는 그래서 이제 그 중풍 겸 어떤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결과 돌아가신 건데 하여간에 첫 번째 특성은 만해 한용운 스님은 독립운동가로서의 정체성과 특성이 분명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은 스님입니다. 스님. 그 스님은 불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만해 스님, 한용운 스님은 불교를 제대로 지금 부처님 불법과 부처님이 말한 진리대로 우리 스님이 우리 사찰이, 우리 불교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강조하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일명 불교 개혁가로서의 한용운 스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만해 한용운 스님을 이제 시인이다 뭐 생각하는데 만해 한용운 스님은 기본적으로 스님이거든요. 쉬운 말로 말하면 머리 깎은 스님이란 말이죠. 불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은 불교인으로서 스님으로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입사한 후 5년 만에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1910년대 조선불교를 오직 새롭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잘못된 점도 있고 그냥 관행도 있고 말이야 어거지도 있고 말이지 잘 안 고쳐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은 기존의 질서와 관행을 과감하게 파괴, 개혁을 해서 불교가 바른 길로 가자. 부처님 말대로 하자.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실천하자. 대중과 중생을 위한 불교가 되자. 시민과 중생을 위한 불교가 되자. 이런 것을 심지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치려는 내용을 제시하고 이런 건 반드시 고치자. 이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조선 불교 유신론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150년 동안 수많은 책이 나왔지만 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 가장 유명한 책이고 모든 스님들이 다 읽어봤고 불교를 고치고 불교를 걱정하는 스님 쳐놓고 이 책을 안 읽은 스님이 없습니다. 하여간 두 번째는 불교를 고치고 불교가 바른 길로 가자고 주장한 스님이 한용운 스님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주장한 대표적인 책이 조선 불교 유신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렇게 이제 불교를 고치자 하면서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이 불교가 바른 길로 가자고 주장한 그 초점, 이념은 뭐냐? 대중 불교론입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은 기존의 승려 중심에서 대중 중심으로 불교가 가자. 그 당시 조선시대랄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스님들이 불교가 주로 어디 있었냐? 산골짜기에 있었단 말이죠. 산 속에서 있지 말고 대중들이 살고 있는 시장, 도시, 도회지, 시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회지로 나와야 된다. 산 속에서만 있지 말고 대중들과 중생들이 살고 있는 현장으로 나와야 된다. 왜? 대중을 위한 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해 스님이 강조한 이념과 논리는 대중불교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대중불교로는 만해 스님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만해 스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동료들도 많이 이것을 선전하고 동의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해 스님은 조선 불교 유신론을 지필하고 대중불교론을 주장하고 중생을 위한 불교를 강조를 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책도 쓰고 강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중들과 함께, 다수의 스님들과 함께 그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해 스님은 자기 뜻을 따르는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불교 단체를 만들어서 불교가 바른 길로 가자고 홍보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선 불교 청년회입니다. 이 청년들이 다 만해 스님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불교 단체를 만들어서 당신의 논리와 대중불교론을 선전, 홍보, 실천을 하기 위해서 나섰다. 이걸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서 또 만해 스님은 또 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TV가 없어요. 유튜브가 없습니다. 핸드폰이 어딨습니까? 100년 전에. 그 예전에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려면 신문이 있어서 신문에 기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널리 선전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집필하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기증을 하게 되면 그 책이 만해 스님은 백담사에 있거나 서울에 있어도 신의주고 부산이고 목포고 대전이고 강릉이고 평양이고 다양한 군데에서 살고 있는 스님들과 불교 청년과 일반 대중과 학생들이 그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은 불교를 쉽게 전달하고 대중불교론이라는 입장에서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책을 많이 썼다. 그 두세 가지만 설명드리면 불교 대전이라는 책 한 권입니다. 손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대전경, 경전이 8만 개. 경전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인사 가면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읽습니까? 어떻게 읽었습니까? 한문을 잘 아는 스님들도 겨우 읽는데 그 당시 일제시대 전 백성의 반이 한문을 모르고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만해 스님이 8만 대전경을 쉽고 요약하고 핵심적이고 간추려가지고 단 하나의 책으로 펴낸 책이 불교대전입니다. 160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책이에요. 지금도 교보문고랄까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해 스님이 지은 불교대전이 판매되고 지금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교대전. 또 책은담이라고 해가지고 동양의 고전을 쉬운 우리말로 해서 알려주자.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교양적인 좋은 말을 중국 사람이 쓴 좋은 격언과 교훈을 한문이 된 거를 우리말로 지어서 쉽게 풀어가지고 전달한 책이 정성강의 책인담. 이것도 이제 만해 스님이 이제 지은 겁니다. 이런 책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해 스님은 불교를 바르게 가자, 바르게 실천하자, 바르게 알리자라는
불교 개혁가로서의 활동을 치열하게 하신 스님이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해서면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불교지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불교지의 잡지에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사장 노릇을 또 3년을 했어요. 그 잡지를 통해서도 이제 불교를 알리고 불교인들이 스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바르게 가자. 일본 사람에게 일본 경찰에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자존심과 부처님 불법에 의해서 불교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 이제 세게 이 불교 잡지의 논조라든가 강력하게 하니까 그 당시 일제 당국하고 불교 당국이 잡지를 폐간시켜 버렸어요. 만해스님이 너무 세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만해스님의 두 번째 특성은 불교 개혁가로서의 한용운 스님의 특성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특성을 작가로서의 한용운 스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라는 것은 만드는 겁니다. 문학적인 만드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만해 스님은 시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학에는 시뿐만 아니라 소설, 수필, 희곡, 다양한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만해 스님은 시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다양한 장르의 문학 활동을 했다. 만해 스님이 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는 작가로서의 한용운 스님의 특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인으로 유명하죠. 그 유명한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 1926년도에 그 발간이 됐는데 88편이 그 시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용운 스님을 대변한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고, 근데 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은 그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80년 동안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님의 침묵을 발간한 판본이 200여 종이 되는 거예요. 200여 종이 7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님의 침묵에 그 님이 뭐 조국이냐 사랑이냐 애인이냐 부처님이냐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자,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작가로서 특징은 시인이다. 그 불멸의 시집 님의 침묵. 그 다음에 이분은 한용운 스님은 한문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한문의 천재였습니다. 어렸을 때 한문 선생을 했어요. 5살 때, 4살 때부터 한문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한문에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한문으로 편지를 하고, 한시가 100편이나 있습니다. 한시가. 그 다음에 수필도 수십 편이 있고, 또 시조가 수십 편 있어요. 시조도 있습니다. 또 소설도 3편이나 있습니다. 박명, 후예, 이런 그 소설이 조선일보랄까, 조선중앙일보에 연재가 됐고, 또 중국의 그 유명한 삼국지라는 소설을, 한문을 번안해서 쉬운 우리말로 해서 조선일보에 연재했더니 대박이 나가지고 인기가 아주 그냥 대단했다. 응?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한용운 스님은 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설, 시조, 한시, 수필 등 다양한 문학 장르에 능통하고 작품이 많은 스님이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연구되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이렇게 훌륭한 문학 활동을 했는데 만해 한용운 스님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국문과를 나왔냐 문해창작과를 나왔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에요. 그 당시 충청남도 홍성 고향에는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없었지만 근대적 교육, 근대적 학문을 배우지 않은 사람. 이분은 오직 어렸을 때 한문만 배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사자학이라 그래요. 선생사, 선생 없이 스스로 공부했다. 이게 문학과 창작 교육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지은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해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재성과 그 파장력과 그 심오한 깊이는 여러분이 알고 저도 아는 것처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래서 하여간 만해서는 신식교육과 문학교육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학 장르를 섭렵하고 작품을 낸 스님이었다.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만해 스님이 동국대가 이례 졸업생이 나는데 그 당시 동국대가 이제 1906년에 개교했을 때 2년제인데 만해 스님은 불과 3달, 4달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도무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근대 문명이 앞장선가. 내가 일본 한번 가보자 해서 3달 다니고 일본 간 사람이에요. 그 일본 가서도 돈이 없으니까 일본 대학에 이제 그 한문으로 이제 그 큰 스님한테 필담을 해서 내가 조선에서 온 사람인데 돈도 없다. 내가 이제 배우고 싶다. 좀 넣어달라. 이게 사정을 해가지고 편입을 해가지고 배웠는데 돈이 없어서 5달 만에 돌아온 분이에요. 근데 거기 일본 그 대학의 그 잡지 보면 조선에서 온 한용운 군이 학비가 없어서 돌아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와서 배우겠다. 그런 규정이 이제 전하고 있거든요. 자, 하여간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근대적인 문학교육, 창작교육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념비적인 작품을 짓고 만들고 역사에 남는 활동을 하신 분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제가 이제 유상과 성격을 이야기했고, 다음에는 이제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특성의 정체성을 3가지로 독립운동가로서의 특성, 스님으로서 그 불교 개혁가로서의 특성, 시인을 포함한 작가로서의 특성, 이 3가지 특성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번 기회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만해 스님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해하고 공부를 할 때 참조할 점 2가지 점을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첫 번째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해 스님의 인생관과 여러 가지 생애를 보면은 만해 스님의 일생에는 그 도전 정신이 아주 그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전 정신은 달리 말씀드리면 저는 청년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20대, 30대 청년들만 도전하는 게 아니고 40대고 50대고 10대고 말이지 새로운 지향과 과감하고 국가 민족이고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힘껏 도전하는 것을 청년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만이 청년 정신이 아니다. 이 만해 스님의 일생을 보면 청년 정신이 투철한 분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이런 분을 우리가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그 만해 스님의 정신을 배울 때 이 청년 정신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지고 우리 삶에 좀 보탬이 되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만해 스님의 도전 정신, 청년 정신이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볼 때는 만해 스님의 체력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구전과 전언을 하면 만해 스님이 아주 깡다고 셌다고 그래요. 체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응? 체력. 체력이 안 되면 공부도 안 되고 사업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해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체력과 깡다구와 끈기가 아주 힘이 있었다. 거기다가 이제 민족 정신과 그 나라를 되찾겠다는 정신력이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만해 스님의 청년 정신 기반에는 체력, 정신 이것이 결합이 돼 있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 만해 스님이 그런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만해 스님이 이제 백담사에서 이제 스님 노릇을 하면서 한 2, 3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답답한 거라. 예? 답답한 거라. 그때는 나라가 일본에게 뺏기기 직전이에요. 뺏기기 직전이라. 우리가 1910년에 나라 뺏기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만해 스님이 입산해서 스님 노릇한 게 1904년, 5년, 6년 그 무렵이란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 망하기 5, 6년 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TV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겠지만 그 오지 백담사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불교를 배울 때 나라는 이제 뺏길 것 같고 이제 이게 여기서 의병이 일어나고 그냥 답답하고 이제 울분이 터지니까 만해 스님이 야, 안 되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지금 내가 배워야겠다. 봐야겠다. 현장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만해 한용운 스님이 가방 하나 미고 가방에 금강경 하나 넣고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50만 원 넣고 세계 일주를 단행한 스님이에요. 세계 일주를.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이 세계 일주를 가려면 뭡니까? 요즘 비행기 타고 하지만 만해 스님이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백담사에서 걸어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세계 지도를 하나 이제 얻어서 어떻게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냐 이제 귀동냥 좀 하고 좋은 말로 말하면 정보를 얻고 그래서 이 서울서 원산까지 다 걸어가는 옛날에는 다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 원산까지 걸어가고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해 스님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가서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일본을 거쳐서 내가 돌아오겠다.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떠난 사람이에요. 얼마? 요즘 돈은 우리로만 몇백만 원이 500만 원, 600만 원 가져야 세계 일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때 때는 뭐 50만 원도 아니고 이제 차비 조금 가지고 가는 말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네스님이 이런 무모한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세계 문명과 그 현장을 가보겠다고 떠난 사람이에요. 걸어서. 근데 블라디보스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머리는 빡빡 밀고 눈은 반짝반짝 빈다고 그냥 키는 작으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조선에서 왔다. 세계 일주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포들이 한용수 뭐 저 자식 말에 의심된다. 간첩 같다. 일본 스파이 같다. 아무래도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 블라디보스 바닷가에서 우리 동포 서너 명하고 마네스님하고 격투가 벌어진 거예요. 마네스님 잡아다가 이 바다에 빠뜨리자. 이 자식이 아무래도 스파이다. 일본 냄새 난다. 무슨 세계 일주고 말해 그냥 머리 빡빡 밀어. 이거 가짜입니다. 그 막 싸움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치고받고. 근데 마네스님이 그냥 체격이 좋고 체력이 좋으니까 안 밀리고 막 버티고 싸우는데 마침 지나가는 이제 러시아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호루룩 불고 그냥 중지해가지고 싸움을 말려가지고 겨우 그냥 죽다 살아났다. 그래서 마네스님이 그 바닷가에서 막 울었대요. 막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갈래다가 말이야 우리 동포한테 내가 바닷가에서 빠져 죽을 뻔하다니. 그래서 이제 야 세계 일주는 뭐가 안 되겠다. 돌아오자. 거꾸로 돌아왔대 거꾸로. 이제 돌아서 한국으로 왔다 합니다. 이 얼마나 무모하고 이제 도전정신 청년들이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하겠다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유학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돈 없이 말이지. 그 일본의 조동종 대학을 가가지고 필담으로 요즘 말하면 이제 대학교 이사장한테 나는 조선에서 온 한영훈인데 내가 배우고 싶다. 돈 없다. 좀 부탁한다. 그래서 공짜로 기숙사이고 학교에서 5개월을 배우다가 돈이 없어서 뒤로 컴백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마네스님의 해고가 있어요. 얼마나 그 무지한 도전입니까? 근데 마네스님이 그때 도전한 그 일본 갈 때 이렇게 했어요. 모든 문명과 문화가 일본으로 온다니까 도무지 일본이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가보자. 이 사나이로서 말이야 남자가 말이야 이 산골짜기 있으니 답답하다.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당시 해고 기절이 있습니까? 그 얼마나 마네스의 도전 정신의 청소년이 대단합니까? 자, 하나만 더 사례 말씀드리면 3.1운동을 우리가 이제 마네스님이 주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1운동이 벌어지기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일본에서 많은 체린이라는 천도교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종로 인사동에서 그 체린이라는 사람은 중앙고등학교 교장인데 찾아가가지고 야, 1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 때는 왔도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독립의 의사와 독립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하자. 이 권유를 몇 번 한 거라. 이 체린이라는 그 천도교 대표는 이게 일본에서 만난 친구 사귀긴 하는데 이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말이야. 반신반의하고 그때 이제 천도교하고 기독교도 따로 준비를 했어요. 준비가 3.1운동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연합이 된 것은 마네 스님과하고 이제 그 천도교가 이제 합치자. 종교가 합쳐서 독립운동 하자고 해서 이 합쳐서 단일 대우로서 이제 그 종교가 공동 노선을 통해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천도교에서는 마네 스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키도 작고 막 못생기고 말이야 옷도 꾀대대 입고 와가지고 독립운동 같이 하자는데 응?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네 스님은 자기가 독립운동과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판단하면은 친구한테 찾아가서 도전하고 야 하자 권유를 하고 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이게 무모한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 결정을 해가지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네 스님은 이제 문학 공부와 창작 공부를 일체 하지 않았다. 일체 문학 공부도 하지 않은 분이 시집을 그냥 단행본을 내고 기고를 하고 말이죠. 그 배짱과 그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문학적인 도전. 그 20년대, 30년대는 동호인 모임이 있어요. 문학의 동호인 모임이거든. 창조니, 백조니, 요즘 말하면 이제 그룹을 줘가지고 문학 활동을 해서 이제 하는데. 말하자면 그룹도 없어. 혼자야. 나홀로야. 나홀로냐. 시집내고 나홀로 기고하는 거야. 그 배짱과 그 기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여간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볼 때 마네 스님의 어떤 도전정신 청년은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네 스님은 수많은 학생들이 따랐고 수많은 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일본 침략이 이제 참 언제 끝날지 모르고 말이야. 미국하고도 막 싸움 걸리고 말이야. 태평양 벌어질 때 만해스님이 늘 그랬답니다. 야,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망할 거야. 희망을 잃지 마. 응? 이게 만해스님이 또 이게 인간적으로 풍류적이라는 풍류적. 스님들은 이제 이제 곡차라고 합니다. 곡차, 술을. 안 먹는 스님도 있지만 먹는 스님인데 만해스님이 막걸리 잘 먹어요. 풍류적이면서 낭만적이면서 말. 야, 일본은 이제 꼭 망할 거야. 힘을 내. 내가 나라에 독립이 된다면 난 내 목을 단두대에 내놓겠어. 내 목이 잘려도 좋아. 난 나라를 위해서 목을 내놓겠어. 내 목숨 내놓겠어. 이런 그 해안과 아쉬움을 진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 후배 스님들과 후배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간 저는 이제 만해 스님을 공부하는 것은 도전정신, 달리 말하는 청년정신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런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해 스님을 통해서, 만해 스님을 응용을 해서, 우리는 통일의 모멘트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만해 스님의 그 후손과 만해 스님의 제자는 우리 남한에도 있지만 북한에도 있다. 남한과 북한에 다 있다. 만해 스님의 이제 제자들, 만해 스님의 아들, 딸들이 남한과 북한에도 있었다. 남한에서도 존경하지만 북한에서도 만해 스님을 존경한다. 이런 측면에서 만해 스님의 그 재료, 만해 스님의 그 소스를 가지고, 모멘트를 가지고 통일 지향, 통일의 접점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 김정은 이라는 이제 위원장이 이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데, 그분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분인데, 김일성과 김정일도 살아있을 때 만해 한용운 스님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85년도 김일성, 1992년 김정일 위원장이 1920년대 시인을 발굴하라. 일제시대의 우리말과 글을 갈고 닦은 시인을 발굴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렸을 때 당연히 만해 한용운 스님이 제일 앞서서 발굴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김일성 해고록에도 만해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평양에는 만해의 손녀와 후손들이 30여 명이 살고 있어요, 평양 시내에. 왜 그러냐? 만해 스님이 되기 전에 홍성에서 결혼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스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나올 때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의 뱃속에 유복자가 있었습니다. 한보국이라고. 근데 이 한보국이라는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버지는 산으로 간 거예요. 스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그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만해 스님이 네 아버지다. 그래서 알게 된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서울에 선화관이라는 절로 찾아왔대요. 아들이. 절을 했더니 나는 스님이라 절에 살아야 되니까 너는 고향으로 가라. 차비 주고 하룻밤도 안 재워주고 내려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홍성에서 엄마하고 혼자 아주 외롭고 쓸쓸하게 가난하게 공부를 한 거라. 응? 요즘 말로 하면 비정규직 생활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10대 후반이 되니까 서울의 중등고등학교를 지금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야간을 이제 보내줬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중도 좌파 사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중도 좌파 계열의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살이도 1년 반 했어요, 아들이. 그 나중에는 이제 감옥살이 한 다음에 고향으로 가서 만해 스님의 아들이 살기 어려우니 엿장사도 하고 철물점도 하고 신문 배달 대리점도 하고 하면서 그 홍상에서 중도 좌파 가야 동지회라는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했어요. 만해 스님 아들도. 그러다가 이제 이 중도 좌파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6.25 때 해방공갈 때 홍성군의 군당 위원장이 된 거라. 군당 위원장이. 인민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이 만해 스님의 아들은 사람을 죽이고 나쁘게 하는 위원장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증언을 청취하면
인간적인 유언장이다. 인간적인 유언. 사람을 안 죽이고. 그 사람을 안 죽이고 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유언장에서 쫓겨났답니다. 응? 쫓겨났. 너 과격하게 안 해가지고. 자, 그래서 하여간 만해스님의 아들은 중도 좌파로서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자기 이념을 따라서 6.25 전쟁 때 결과적으로 북한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만해스님의 아들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내미들 다 뒤로 북한을 간 거예요. 북한에서 76년도에 돌아가셨어, 만해스님 아들이. 그래서 만해스님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 딸내미한테, 지금 평양에 사는 자기 딸내미한테, 만해스님 손녀지, 손녀. 내가 죽어도 통일이 되면은 남한에 가서, 서울에 가서 할아버지 만해스님 묘소에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자, 하여간 북한에도 만해스님의 아들이 있었고, 아들은 죽고 아들의 딸이 5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70년, 80년 되다 보니까 첫째 딸, 둘째 딸은 돌아가시고 딸 셋이 평양의 시내에 살고 있대요. 제가 이제 북한 당국에 이제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보니까. 자, 그러니까 하여간 남한에도 연구했지만 북한에도 연구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남한에는 어떤 후손이냐? 만해스님이 그 나이 50에 그 비속으로 살면서 결혼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해스님이 51, 2에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34년도에. 그 딸이 지금 남한에 살아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88살 정도 되고 여기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선학원에 그 만해스님 제사 때는 가끔 참석을 하고, 저도 전화를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북한에도 만해스님의 후손이 있고 남한에도 이제 그 후손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들이 갔고 남한에는 따님이 남아 있고, 그 만해스님의 그 남한의 따님에게는 일남 이녀의 이제 그 예손녀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남과 북에 만해스님의 이제 후손들이 살고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도 남한에는 그 유명한 만해스님 제자가 춘성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춘성스님. 저 유명한 망월사라는 절에 오래 있었고, 말년에는 이제 요 성남의 봉국사라는 절에 있었는데, 춘성스님이라고 만해스님 제자가 남한에 있었습니다. 춘성스님은 제가 이제 책도 썼지만 이분은 욕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욕쟁이 스님입니다. 아주 욕을 구수하게 인간적으로 잘해서 욕쟁이 스님이라는 스님이 남한에 있었고, 또 한 분은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이 김용담이라는 스님이 또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이분도 이제 만해스님 제자인데 해방 공간에 불교 혁신 운동을 하다가, 이분도 이제 그 이념은 이제 사회주의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분의 고향이 북한이라 자기 동생을 만나러, 동생이 이제 그 신의주에서 의사를 했었는데 동생을 데리러 북한을 가겠다. 또 48년도에 김구 선생이 북한 가서 김일성과 회담할 때 따라갔는데, 따라가면서 그 북한을 가서 동생을 데려오겠다 해서 이제 북한을 이제 가서 체류를 하다가 거기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일설에서는 이제 북한에 있는 그 팔만대장경 판본 번역을 이 김용당 스님이 이제 뭐 주도했다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하여간 남한과 북한에는 제자들과 후손들이 다 있다. 그럼 이런 것을 연결고리를 해서 그 접점을 해서 통일의 모멘트를 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옛날 15년 전에 우리 남한에서 북한하고 이제 교류가 이제 좀 빈번하고 좋을 때 이런 거를 연결해서 세미나도 하고, 남한과 북한의 그 후손들이 서로 왕래를 하고, 북한에 있는 후손들이 남한으로 초청하고,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 가서 서로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도 추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동국대에서도 2006년도인가 그 무렵에 동국대 총장이 김일성 대학하고 자매 결연을 해서 만해 한용운을 같이 연구하자, 이런 것도 추진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것이 이제 좋지 않아서 이제 중단이 됐는데, 하여간은 이런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소재로 해서 우리가 이제 통일의 모멘트의 문화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사업을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용운 스님의 이제 그 유상, 정체성, 성격 등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말미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사업을 잘 정리하고 계승을 해서 우리 한국과 우리 이제 남한에서만, 동국대에서만, 불교에서만 알아주는 스님이 아니라 한국, 동양,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물로 만들고 승화를 시켜야 되겠다. 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여러 가지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한 4, 50년 동안 마하나스님의 추모 사업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제 국민들, 또 인제 군민, 또 홍성 국민, 모든 학자들, 마하나스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마하나스님의 선양 사업을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나스님이 44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입적을 하셨는데 그 1년 후에 이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45년부터 한 15년 동안은 15년 정도는 마하나스님의 관심과 추모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1년도에 여기 서울 종로에는 탑골공원에 마하나스님의 비석이 이제 처음으로 그때 섰습니다. 비석이. 그때는 이제 그 비석을 만들어 놨는데 비석 세울 장소가 없는 거라. 비석 세울 장소를 스님들이 사찰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 2년 터인 이제 그 탑골공원에 이제 비석이 섰고, 그 다음에 73년도에 이제 조지훈 선생이 이제 추동하에서 결과적으로 신구문화사에서 한용운 전집이 6권으로 처음으로 이제 전집이 나와서 그때부터 마하나스님 연구가 본격화가 됐습니다. 73년도. 그러니까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74년도에 창작가 비평사라는 잡지사에서 마하나의 문학상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하나스님 100주년을, 탄시 100주년을 기념해서 1979년도에 대한불교 청년에서 마하나스님을 정신을 기리는 마하나의 100일장 행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마하나의 100일장 행사. 1979년도에 대한불교 청년에서 만든 100일장 행사. 마하나의 정신을 글짓기로 이제 표현하는 100일장이 이제 최초로 79년도에 등장했고, 그 다음에 1980년도 마하나의 사상 연구회를 좀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마하나스님을 존경하는 김관호 선생님, 또 지금 이제 성남시에 계시는 전보삼 교수님, 이런 분이 주축이 돼서 마하나의 사상 연구회가 결성이 됐고, 또 92년도에 마하나의 학회가 이제 결성이 됐고, 또 96년도에 인제군에 있는 백담사, 또 마하나의 마을이 인제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6년도에 그 백담사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3년 전에 오연 큰 스님의 주도하에 백담사에서 마하나의 사상을 실천을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계승하자라는 마하나의 사상 실천 선양회가 출범이 된 겁니다. 96년도. 그 다음에 97년도에 마하나의 대상 상을 처음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이제 25년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제군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 물론 이제 절에서 스님들이 이제 시작했지만 인제 군민들이 지금 자부심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6년, 9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하나의 스님이 그 이제 추모, 계승, 선양 사업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업그레이드. 그 전에도 됐지만 96년, 7년부터 백담사, 마하나의 마을부터 시작해서 본격화가 됐다. 이걸 이제 알아주시고, 그때부터 이제 마하나의 기념관, 마하나의 축전 이런 것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백담사에서는 행사를 하니까 그거 절 아닙니까? 이제 축제를 하면 신앙성에 대고 이제 막걸리도 먹고 이제 맥주도 먹고 기분 나오면 이제 노래도 해야 되는데 절에서 이제 노래도 하고 술 먹고 떠들 수가 없잖아요. 약간 좀 사양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에서 계속 행사하는 게 지금 그렇다. 그래서 백담사에서 4km 정도 떨어진 터에 백담사 땅에다가 하나의 그 종합 그 마하나의 스님을 추모하는 타운을 만들었어요. 빌리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마하나의 마을이라. 거기 이제 그 숙소랄까, 세미나장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박물관을 만든 거라, 하나의 타운을. 2003년에 마하나의 마을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고향인 홍성에서, 우리 고향인 홍성에서 말이야, 우리 고장 출신인데, 인제군이고 막 백담사에서 그냥 크게 하고 제대로 하는데, 우리 고향 충청도에서 뭐 하냐? 우리 충청도에서 지금 제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충청도에 있는 고향의 마하나의 스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홍성 군청에서 백담사하고 마하나의 마을 찾아와서 막 그냥 견학을 하고 사진 찍어가고 안 되겠다. 우리도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홍성에서도 마하나의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홍성도 그 전에 이제 마하나의 생가도 보고 나고 이제
만해 스님의 동상도 세우고 했지만 2006년, 7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만해 스님의 선양을 제대로 하겠다. 아니 만해 스님이 홍성 사람인데 우리 고향에서 뭐 하냐 해서 거기서도 제대로 하기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는 그 만해 마을과 만해 축전 이런 사업을 동국대로 이제 모든 걸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하고 만해 마을을 만드신 오연큰 스님이 그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만든 이 좋은 사업을 우리 스님들이 만들고 백담서에 만든 사업을 동국대가 제1회 졸업생이고 동국대에서 이제 기증을 하면 잘 계승 선양을 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 동국대 총장인 이제 그 총장 스님께서도, 총장님도, 김희옥 총장님도 오연 스님께 만해 마을을 주면은 잘 운영하겠다고 간청을 해서 만해 마을과 만해 축전 이런 사업 일체의 주도를 동국대에 기증을 해서 현재는 동국대에서 인제군, 강원도와 함께 공동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만해 스님의 이런 선양 사업을 우리 불교, 동국대학교, 강원도, 홍성 차원에서 큰 인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한국과 동양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만해 스님의 선양 사업의 경과랄 그 내용을 간략히 알기 위한 차원에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여간 제가 오늘 강의하고 여러분들께 강의하고 이야기한 초점은 만해 스님과 이상과 개성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만해 스님의 이상과 정신을 연구, 조명해서 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야 된다. 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려면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조사, 자료 조사도 하고 계승도 하고 많은 이제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펀드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만해 스님을 사랑하는 동국대 출신뿐만 아니라 만해 스님을 사랑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좋은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버셔서 만해 사업이 선양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굳건하게 해주시면은 만해 스님의 선양 사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상 오늘 만해 스님의 그 생애와 사상, 특히 위상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서 만해 스님을 바로 보는 만해 스님의 교행광자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